네, 다시 모레로 확정된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2년 전 동일본 대지진, 원전 사고에서 시작한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일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본 동쪽 도호쿠 지역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 2011년 3월, 무려 규모 9.1에 달했던 대지진이었습니다. 사망자 숫자 18,000명에 달하는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후쿠시마현에 있던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이 돼서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2년 뒤 원전 운영 주체인 도쿄전력은 오염수 정화 처리 장치 알프스-C 운전을 처음 개시합니다. 2016년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처음 나오게 되죠. 이때부터 관련 논의가 공식화됐고 5년 뒤에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공식 결정하게 됩니다. 安全性を確保し、政府を挙げて風評対策を徹底することを前提に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말이 이때 나왔죠. 당시 우리 정부와 지자체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방류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었던 데다가 국제법상 한계도 있어서 상황이 반전될 만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3자 변제안 발표를 기점으로 한일 관계 변화가 생겼고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기류도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네,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일본 원전 등의 한국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공식 합의하고 전문가를 포함해서 21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시찰단 파견 국면을 전후로 해서 국내 정치권에선 오염수 공방이 본격화하기도 했죠. 이어 7월엔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일본 도쿄전력에 대한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이 보고서를 국제 인증서처럼 대내외에 적극 활용을 했고 오염수 준비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행보에 특히 가속도가 붙은 건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직후였습니다. 귀국 다음 날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설비 현장을 처음으로 시찰을 했고 이튿날 어쩌면 가장 강경한 반대를 하고 있는 어민들을 만나는 과정까지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 사고 발생 12년 만에 방류 24일이란 공식 날짜까지. 일본 정부가 마침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자를 확정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강요 회의를 마친 뒤 직접 발표했습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海象条件に支障がなければ8月24日を見込みます。 2021년 4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도쿄전력은 곧바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원전 오염수 총량은 134만 톤으로 해양 방류는 30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방류 첫날부터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현장 감시와 평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어민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일본 정부의 소문 피해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75%에 달했습니다. 心配がすごくある。だからやっぱりこれは僕たちにとっては致命傷になる可能性が十分ある。 홍콩은 즉각 반발하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통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중국 등 인접국의 수입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방류에 따른 일본 어민들의 피해는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방류 결정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자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국의 반대 여론과 주변국의 반발에 따른 파장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경남 지역 사람들이 즐겨 찾는 어시장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상인들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방류 시작한다 소리 듣고 지금 또 손님들이 이래 안 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먹고 살 길도 없고 막막합니다 지금. 상인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손님도 걱정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먹을 음식인 만큼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아들들이 있는데 먹일 게 조금 걱정이 되죠. 한창 클 나이라서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고. 환경운동연합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보면 소비자들의 걱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과 가까운 경남 지역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오염수 방류를 규탄했습니다.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적 행위이며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처벌받을 범죄 행위다. 이런 움직임은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과 울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초량동 일본 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울산 지역 시민단체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자국민도 설득하지 못한 일본 정부가 인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4일 오염수 방류를 전후로 규탄 집회는 전국 곳곳에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준입니다. 국내 해양 방사능 농도를 매년 측정해 오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해양 방사능 측정 주기를 앞당기며 더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2020년 한반도 해역의 평균 세슘 농도는 1kg당 1.38mBq. 방사능 농도 검사가 시작된 이후 세슘 농도는 1에서 2mBq를 유지하고 있다. 방류 시점 이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그 배경준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방류 이전의 농도를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 있어야지 방류 이후에 농도 변화가 있다 없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2개 지점에서 해수 방사능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뭐 빈도수나 아니면 필요하면 정점을 좀 추가해서 그 오염수 방류 이후에 우리 국내 해수에서의 방사능 농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조사를 좀 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 생태계 파괴, 내부 피폭 등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과학계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연세대,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만 골라내 99.8% 이상 제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방사능 물질들이
소위 그 방사능 독성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반감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이제 주로 집중했던 것은 요오드라는 것인데 아요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근데 이것이 반감기가 8일에서 길게는 1000만 년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인간에게 갑상선 암이라든가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대와 원자력연구원과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나노 입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입자를 통해서 거기에 물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방사성 요오드만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흡착제를 개발한 것입니다. 바닷물에는 염소, 불소, 브롬과 같은 할로겐 음이온이 다량 녹아 있어 같은 할로겐 음이온인 요오드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어려웠다. 때문에 기존에는 은을 흡착제로 이용해 할로겐 음이온을 침전시켜 방사성 요오드를 제거했지만 이러한 방법은 고비용 문제와 함께 폐기물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 가운데 연구팀은 백금이 방사성 요오드와 잘 결합하는 성질을 이용해 자성을 띤 철 나노입자 표면에 백금을 코팅해 흡착제를 만든 것인데 무엇보다 요오드와 반응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해 흡착제를 나노 크기로 만든 것이 기술적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저희들이 고안했던 방법은 나노 파티클 예를 들어 구슬처럼 되어 있다면 구슬의 표면만 아주 얇게 백금을 코팅하는 방법을 썼고요. 그 안에는 자성체의 자석의 성질을 가지는 철, 철은 아주 싸죠. 사실은 저가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간을 90% 이상의 공간을 철로 메우게 되고 그 위에 밖에 최외곽에 있는 얇은 층을 백금으로 코팅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주 백금 양이 적게 들어가고 결국은 합착하는 물질은 백금이기 때문에 백금이 요오드로 흡착하게 되고 안에는 저가의 물질을 집어넣게 돼서 결과적으로 아주 값싼 물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방사성 요오드를 넣은 실험용 액체에 흡착제를 넣었을 때 투명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개발된 흡착제는 다시 회수해 수백 번 재사용하는 것도 용이해 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방류되기 전 방사성 요오드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바닷물에서 인체에 꼭 필요한 자연 요오드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도 있어 의약품, 화학 제품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요오드 생산 기술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